지금 다시 그곳으로 가면 병실 밖에 있는 창호 부모님을 확실히 마주할 것이다. 미친 듯이 오열을 하고 계시든 넋이 나가 멍하게 있든 난 아마 그 표정들을 보면 웃을 게 분명했다.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쉽사리 화장실을 나설 수 없었다.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나는 한 가지 꾀를 떠올릴 수 있었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인공 눈물을 눈에 넣고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창호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죽여 울고 계셨고, 창호 어머니는 넋이 나가 벽에 기댄 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다. 내 입가가 실룩였지만 잠깐이면 됐다. 아주 잠깐만 참으면. 웃음소리는 사실 시도만 하면 울음소리 비슷하게 낼 수 있다. 한마디로 눈에서 물 비슷한 것만 나오면 웃는지 우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창어머니는 대기의자에 앉은 채 등을 구부린 채 웃고 있는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희끗 보니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보니 내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다. 말라가는 인공 눈물을 그들 보는 앞에서 넣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창호 여자친구가 뒤늦게 소식 듣고 와서 오열할 때는 나도 모르게 울음소리와는 많이 다른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 눈치를 못 채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의사가 나와서 우리를 보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라고 말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의사를 원망할 뻔했다.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누굴 암살하려고 그렇게 웃긴 상황을 만든단 말인가. 창호 부모님, 창호 여자친구, 나. 이렇게 네 명이 창호가 누운 침대로 향했을 때 창호의 모습은 갈비뼈와 심장, 폐, 소장 등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얼굴의 절반은 사실상 얼굴이라기보단 두개골이라고 봐야 할 지경이었다. 무슨 오페라의 유령처럼 말이다. 녀석은 이런 몰골로도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인지하고 있었고 고통도 느꼈다고 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때 나를 제외한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창호 여자친구 이시은은 나도 잘 아는 애였다. 나만큼이나 오래된 창호 여자친구였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해도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응급실에 같이 오실 때도 보셨을 텐데 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니 그제야 실감이 나신 걸까? 통곡을 하는 창호 어머니와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끄끄거리는 창호 아버지, 연신 창호의 이름을 불러대며 머리를 쥐어뜯는 시은이까지. 내겐 참 가혹한 상황이었다. 장례식장에 전성기 개콘을 틀어놓고 웃지 말라고 하면 대충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신을 원망하고, 차라리 날 부르지 말지 하고 창호 어머니를 원망했으며, 그러게 좀 안전하게 타지하고 창호를 원망했다. 차라리 너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나는 분명 그들이 다행이라며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도 진심 어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넌 그럴 수 없잖냐. 소생은커녕 의식회복도 요원한 상황이잖냐. 이때 나는 간신히 또 하나의 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사실 좋게 말해 꾀고 나쁘게 말하면 발악 같은 거였다. 나는 세 사람이 주저앉은 틈을 타 다시 인공 눈물을 꺼내 양쪽 눈에 왕창 넣었다.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긴장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울음소리로 가장할 필요 없는 날것의 그것이었다. 내 웃음소리에 놀란 세 사람이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차마 나를 탓하진 못할 것이었다. 미친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그 순간에 나는 분명 광인이었고 그것은 광소였으니까. 나는 세 사람에게 설명했다. 나랑 창호는 약속을 했다고. 바이크가 취미인 녀석은 자기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냥 웃어달라고. 내 위험한 취미 때문에
남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물론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창호 어머니는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어떻게 웃냐고, 자기가 어떻게 웃겠냐고 울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창호 바람이라고. 창호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부탁을 함께 들어주자고 설득했다. 다행인 건 너무 많이 웃으면 눈물도 같이 난다는 거였다. 덕분에 인공 눈물을 더 넣을 필요는 없었다. 다행히 세 사람은 나와 창호의 우정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고 난 뒤에는 내 말대로 해주셨다. 눈물이 나올 때마다 그걸 소매로 닦고 웃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 사이에 녹아들어 그제야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창호가 눈을 뜬 것은 하는 아주 희미한 신음도 분명히 들었다. 곁눈질로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라서인지, 웃는데 집중하느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창호가 깨어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창호가 다시 눈을 감았다. 창호야. 비 소리는 창호의 신음보다 컸기에 창호 어머니는 그 소리만은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마지막까지 친구의 곁을 지켜주었다. 나는 밤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씻고 나서 바로 침대에 누울 정도로 피곤했다. 창호의 장례식은 응급실만큼 고되지는 않았다. 내가 말한 거짓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장례식 분위기가 원래 그런 것이었는지, 창호의 장례식은 충분히 웃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환경이었고, 거기서 실컷 웃은 덕에 나는 창호가 입관할 때 울부짖는 창호 부모님과 시은이 앞에서 웃음을 참을 수 있었다. 허벅지는 좀 꼬집어야 했지만 미안하다. 창호야. 나는 침대에 누워 이제는 듣지 못할 창호에게 사과를 했다. 창호에게는 정말 미안했다. 웃은 거 자체는 사실 그리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에겐 익숙한 상황이었고, 말했듯 웃음이라는 건 사람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창호에게 사과를 했다. 나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고, 그게 당연한 도리였으니까.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고 싶다. 창호야. 아, 근데 자꾸 웃음이 나오냐. 녀석은 죽기 직전 죽어가는 자신을 보며 한박웃음을 짓는 가족과 연인, 친구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